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본안의 심리는 소송자료의 수집인데 변주입, 변론주의 아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근데 그게 한계에 부딪히면은 행정소법 26조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래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때 그게 이제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직권심리, 직위처, 경관, 참변, 병난다. 그 다음에 정조를 지켜야 해서 정까지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를 할 거예요. 근데 조를 할 건데, 조사, 행정조사에, 여기는 뭐냐면요. 사실 여기가 있어요. 정확한 과세 정보를 수집해서 이 과세 정보를 기초로 과세 처분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기에는 적법한 과세 처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근데 수집된 정확한 과세 정보가 이 수집 자체가 입법한 행정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거면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과거에는 이건 문제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시대라든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던 전두환 노태우 시대도 이런 거 문제 안 됐어요. 처음부터 죄를 저지르든 말든가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적발의 수단들이 반드시 적법한 수단일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위수증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형사법에 이수증이 있잖아요. 그럼 이수증과 대비되는 행정부 영역에서도 위수증 그런 정신들이 다 투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입법한 행정조사가 과세 처분을 오염시킬 수 있는가, 오염의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되게 웃긴 게 여기가 이제 처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세 정보로 이렇게 하자의 승계가 되느냐 이렇게 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요. 그 승계 문제가 아니에요. 오염의 문제예요. 오염의 문제.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에요. 이거요. 그 다음에 과세 처분을 위법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염이란 말이 곧 위법하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건데 오염이란 말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증거물의 오염을 우리가 위수증이라 하잖아요. 그 오염 똑같은 오염 얘기예요. 형사법에서 증거물이 오염되고 있다. 그럼 그 오염의 문제를 우리가 위수증으로 한다. 똑같이 여기도 이 처분의 자료가 오염되고 있다. 그럼 자료의 오염을 그 처분의 위법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라고 했어요. 심리 단계를 이제 거쳤습니다. 심리 단계를 거치면 이제 판단 단계로 넘어가죠. 판단 단계에서는 처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데요. 일단 위법이 존재하는 내 영역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의외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다고 알면서도 막상 시험장 가면 이거 몰라가지고 이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나 이제 익숙하니까 잊어버리죠. 내 영역은 이제 주체 영역, 그 다음에 절차 영역, 형식 영역, 내용 영역입니다. 이 네 영역 이외에는 위법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은. 근데 주체 영역에서는 이제 독임제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합의제가 있죠. 합의제는 위원회 제도죠. 독임제의 경우에는 이 주체 위법은 당연무효죠. 그런데 실제 최근에 나오는 시험은 이거 아니죠. 전부 다 여기 나오죠. 문제는 위임사무 처리시, 즉 기관 이임 사무임에도 권한 이임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조례는 뭐예요? 조례는 단체 위임하고 자치 사무만 조례 사항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권한, 즉 기관 이임에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례 형식을 통해서 권한 이임이 이루어지고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의 효력은 도대체 뭐냐? 그것도 주체 위법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결론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취소 사유까지 여기서 쭉 이렇게 이임이라는 문제 여기서 보면은 위임이라는 문제 재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위임의 이 형식의 문제 그래서 위법이다. 그렇다면 그 형식을 잘못된 형식 통해서 나온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돼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취소 사유까지 결론으로 내려가는 거. 요게 최근에 우리 변시에서 많이 나오는 주체 영역에서의 하자 답안 작성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절차는요. 이협사청. 이 절차 파트에서 출제 주제는요. 우리 변호사 시험 싹 4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유 제시가 맞냐, 이게. 지금 제시된 이유가 이유 제시가 맞냐. 절차법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거부 처분에서 사전 통지가 필요하냐, 거부 처분에서. 세 번째는 이유 제시와 사전 통지가 생략되고 있죠. 생략되는 거. 특히나 검사들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게, 확정됐을 때,
그 지위가 없으면은 이제 없어져. 자격증이 상실되는 거. 자, 그런 거와 관련됐을 때 그 생략사유 그거 있었죠. 그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3조에 나오는 적용 배제 사유. 적용 배제 사유. 거기가 이제 사항적인 적용 배제가 있는데, 거기 성질상, 그러면서 나오는 성질상 이제 배제 사유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각각이 병렬 관계냐, 아니면 이 성질이 엔드 관계로 이걸 거치고 난 다음에 일이 가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극도로 좁혀버리죠. 엔드 관계에 있으면은 적용 범위를 좁히는 이제 이런 효과를 가져오죠. 형식 영역에서 출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영역에서는 이제 확가적이라고 그러죠. 확가적. 자, 저기 뭐냐. 민법에 가면요. 확가적사예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런데 사회적 타당성은 대등한 당사자들 간의 이 계약, 즉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타당성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행정법에는 사회적 타당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사회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인데 이 적법 영역으로 가서 이걸 확정 요건, 가능 요건, 적법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걸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죠. 준내전형이죠. 이거 준내전형을 처분의 적법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거요. 처분의 적법 요건이고 여기에 적법 요건은 내용 요건 중 적법 요건이에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죠. 중대한 법기 위반 있죠. 중대한 법기 위반이 판례가 뭐라 하냐면 적법 요건의 위반이라 그래요. 내용의 적법 요건의 위반이라고 그래요. 내용의. 그게 뭐예요? 여기 위반이에요, 이거 위반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중대한 법기 위반이에요. 그럼 중대한 법기 위반이 뭐예요? 네, 내용 영역에서의 법기 위반을 중대한 법기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확정성과 가능성은 무효사유죠. 이제 무효죠, 여기는 완전히. 그런데 적법성으로 가면 이건 이법률, 즉 공정력이 발생하는 영역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이 적법성은. 적법 영역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속행위 위반, 그러면 명백한 법기 위반, 중대한 법기 위반. 재량행위 위반, 중대한 법기 위반이에요. 그게 중대한 법기 위반이에요. 그리고 확정성과 가능성은 중대한 법기 위반이면서 명백한 법기 위반이에요. 불확정, 불가능, 이건 명백합니다. 자, 그래서 기속행위의 이법성이 뭐냐? 그랬더니 기속행위는 이법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오인밖에 없습니다. 사실오인 그 즉시 위법이에요. 이건 재량의 남용사유가 아닙니다. 근데 재량행위는 사실오인 남용사유인데 기속행위에서는 사실오인 그 즉시 위법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거부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기속행위에서 그걸 준공필요로 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거부가 가능한 게 이게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이거요. 재량행위 아니에요. 재량행위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요거는 판례가 기속재량이라고 해요. 이걸. 재량행위 아니에요. 여기는 자유재량에서 나오는 재량행위고 여기는 기속재량이에요. 판례가. 우리나라 판례가 이걸 기속재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독일에서 말하는 또 기속재량은 또 틀려요. 우리나라 판례가 말하는 기속재량이에요. 이게 준공필이. 이런 얘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판례를 아주 세심하게 조심하게 읽지 않으면 그거 몰라요.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신림동에서 기속재량을 희한하게 얘기를 하길래 진짜 그 얘기냐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저거를 판례를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준공필 있죠. 요거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거부라는 가능성의 문제로 넘어가면 기속재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량행위의 이법성은요, 목사평 부타재수입니다. 목사가 비평하니 부타가 재수없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사평 부타재수. 이 목은요, 목적 위반이에요. 이 사는 사실오인이에요. 사실오인. 그러니까 요건을 잘못 평가하면 사실오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비는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부당교부 금지원칙 위반, 타는 타사고려, 재는 이제 재량의 불행사, 수는 재량의 영으로 수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량의 영으로 수축되면 뭐예요? 행정 개입 청구에 발생하잖아요. 재량이 0으로 수렴되니까.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행정 개입을 안 하는 것. 그러면 재량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량이 0으로 수축됐음에도 행정 개입을 안 하는 것. 그러면 이제 그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인정 안 해요. 여기를. 수는 인정 안 해요. 여기까지만 인정합니다. 독일은 이 목사평 부타에서 다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수 인정 안 합니다. 사실은 제도 인정 안 했다가 유승준 판례 때문에 제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승준 판례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면은 뭐냐면 이 재량 처분이든 기속 처분이든 전부 다 처분은 요건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죠. 그죠? 효과가 있는데 기속행위는
요건이 사실이잖아요. 요건 사실. 요건은 사실들의 집합이잖아요, 얘가. 근데 이 사실을 오인하면은 효과를 발생해야 됨에도 발생 안 하거나 아니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발생해줘 버리는 거죠. 이 오인적인 요소 하나로. 그래서 오인이 곧 기속행위에서는요, 이 법이에요. 오인 외에 이 법설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가 사실 오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인 이렇게. 그런데 재량행위는요, 요건면 있죠. 사실 요건면에 재량의 남용이 있고요. 재량의 일탈은 그 숫자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재량의 일탈은 그 재량 처분의 숫자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레벨이 정해져 있는데 레벨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거의 드물어요. 그 다음에 효과면에서는 그 결정 재량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재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량 처분은 요건이 있고, 여기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건에서 결정 재량이 있고 선택 재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 재량에서 끝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요건면에 있는 목사일평 부타재수 중에 사실 오인, 이게 재량의 남용입니다. 여기도 목사. 그 다음에 비평부는요, 선택 재량의 남용입니다. 비례원칙, 평등원칙, 부당교부금지원칙은 선택 재량의 남용입니다.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 비평, 부, 타는요, 타사고려입니다. 타사고려. 그 다음에 적정형량 원칙 위반, 요거는요, 결정재량 위반입니다. 결정재량에 있는 남용이에요. 이건 결정재량 영역의 남용. 비평부는 선택재량 영역의 남용.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이제 재량을 행사하는 재량의 불행사. 전체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아예 여기서도 사실 오인인데 오인조차도 안 하는 거야. 사실 아예 들여다보질 않거나 아니면 이쪽에 와서 전혀 공사의 비경량을 하지 않으면 재량의 불행사라 합니다. 유승준 사건에서밖에 없어요. 온리 유승준 사건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타사고려하고 적정능력 원칙 위반이죠. 이 타사고려 적정능력 원칙 위반 전부 다 뭐예요? 이거 전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 법으로 정해진 거 이거요.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량은 이 재량 있잖아요. 이거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비평부도 법에 정해져 있죠. 이거 어디 있어요? 행정기본법 9조부터 13조 사이에 있어요. 행정기본법 9조부터 13조 사이에 이게 들어있다고요. 행정기본법 안에. 그러니까 남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마음대로 정했어요. 자연법의 불활이라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부 다 행정법이 있어요. 그럼 타사고려도 적정형 원칙 위반도 이것도 타사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고려했는데 타사를 고려한 거예요. 직접적인 그 사를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적정 형량도 그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타사 고려는요, 면허 기준 있죠. 면허 기준을 벗어나면 타사 고려예요. 면허 기준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쵸? 면허에 있어서 허가 있죠, 허가할 때 허가 있잖아요. 허가 요건은 뭘 갖추고 뭐 하고 뭐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요건을 갖추고 오면은 이제 허가학건지는 어떤 뭘 고려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주변 환경과의 적절성 이러면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을 잘못 판단하면 타사고려라 그래요. 그게 결정재량이 있는 거예요. 결정재량에. 그 다음에 적정형량 원칙 위반은 온리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 아무데나 나온 게 아니라요. 온리 저거에서 나왔어요. 그 약제상한가 고시 온리 여기서만 나왔어요. 거기 적정 형량 있죠. 이 형량 있죠. 형량이 뭐냐면 비교 형량 아니에요. 여기 있는 형량 있죠. 여기 있는 형량은 비교 형량이 아니에요. 비교 형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이 형량은 비교 형량이 아니고 형량은 일본 한자인데 뭐죠? 질적 수준을 양적 수준으로 변환해라 이런 뜻이에요. 질적 수준을 양적 수준으로 변환하는 걸 형량이라 그래요. 그거를 사회과학에서는 조작적 정의라 그래요.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가치 측량을 하죠. 그래서 형량이라는 것은 가치를 측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측량된 가치를 서로 비교하면
비교 형량이고, 그러니까 형량이란 말 자체는 비교 형량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치를 평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적정 형량이 뭐냐는 거예요. 적정 형량이 가치 평가를 적정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적정이란 말은요, 수표법에서 나온 거예요. 듀란 뜻이에요. 듀 프로세스란 말 들어보셨죠? 듀란 뜻이에요. 적정이란 말이. 요 듀라는 것은 뭐냐면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expired,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정량은 뭐냐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치 측정 방법을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약제상한가에서 왜 적정량을 지급하냐면요, 약제상한가에서 약제상한 고시에 의하여 그 약제상한가 현실적으로 그 상한가를 정하고 싶으면요, 전수조사라고 그랬어요. 형량의 방법이 거기에 보면 전수조사예요. 대한민국. 그런데 이놈들이 저기 서해 바다 있잖아요. 5개 도서를 비롯한 강화도까지 해가지고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정형량 원칙 위반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약제상한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와, 나한테 들었던 사람들 진짜 잘 썼겠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 생뚱맞게 68점 맞았어요. 그러면서 문자 왔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안포습 얼마나 잘하냐가 문제가 저기 문제예요. 변호사 시험에서는 뭐 엄청나게 뭘 잘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판례가 말하는 그 용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니까 그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사안포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 그 사안포습 훈련을 안 하면 그 일상 언어로 그걸 얘기를 해버려요.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에세이틱하게. 근데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오히려. 당황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기속행위에서의 위법성은 사실오인 그 즉시 위법이고, 재량행위에서 이것은 일탈남용이에요. 행정소부 27조 꼭 나와야 되는데, 일탈남용인데 그 남용사유가 목사평 구타재수예요. 자, 그 다음에 효력발생 요건, 마지막. 주내 저명하고 마지막 효력발생 요건 있죠? 행정절차법 24조입니다. 효력발생 24조예요. 유승준 아빠한테 전화한 거. 전화로 통보한 거. 전화 통보가 이게 효력발생 요건의 위반이에요. 전화 통보 그 자체가 위반은 아닙니다. 전화 통보 후에 문서로 주면 됩니다, 다시. 근데 문서로 안 줬어요. 그래서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효력발생 요건 위반이면 무효죠. 그 위반의 정도가 크냐 작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은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위반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가 매우 재밌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이거를 중대한 절차상 위법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의미 없어요. 중대한 절차상인데 이걸 뭐냐면 효력 발생 요건의 위반이다. 그걸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게 효력 발생 요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적인 걸 해야지. 이거 하나 잘라가지고 중대한 건 뭔 말이고 절차상은 뭔 말이고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법학이 다 지시어 관계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시어로 보라고 했더니 그 지시어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텍스트나 아니면은 컨텍스트, 맥락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맥락으로 보니까 이제 맥락은 곧 해석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데 법학적 해석이 아니고 사회과학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문과학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표현을 이제 사용했고요. 그 판결 이제 그러고 끝나면 이제 판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유심증주의에서 이제 판결로 넘어가는데 이 판결은 출제 주제가 있잖아요. 딱 크게 두 개예요. 판결의 형식과 판결의 효력이에요. 주제가 판결의 형식과 판결의 효력이에요. 그런데 이 판결의 형식으로는요. 일부 취소 인용 판결하고요. 사정 판결만 시험 문제 나와요. 물론 기각 인용 있잖아요. 기각, 사정, 인용 이렇게 있는데 이 기각 판결은 시험 문제도 안 내고 인용 판결도 전부 인용이 있고 일부 인용이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온 건 이거 두 개예요. 그래서 일사가 시험에 나와요. 일사가 시험에 나오고 판결의 효력으로는 이제 확정되기만 하면 발생하는 건 기판력, 인용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게 대세요 기속력이죠. 그래서 이것도 기대기죠. 그래서 판결 단계에서는 일사 기대기, 그 다음에 기속력의 간접 강제도 있죠. 제처분을 이제 안 하면 간접 강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다 배웠어요.
취소 소송의 소장에서는 대, 원, 피, 협, 제, 관, 행이라는 7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강제, 이제 집행정지 딱 들어오면 8개예요. 총 8개의 거대한 메가틱한 메이저 테마가 있으면 그 밑에 서브 타이틀로 이제 쭉쭉 몇 개씩 이제 내려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 이후에는 변주입, 지기처, 경관참변, 병난다, 정조를 지켜라. 그 순서대로 쭉쭉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본안에 이제 판단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죠. 주내절형. 그 다음에 절차에서는 이협사청.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기속재량 나온 다음에 재량행위로서 목사 비평 부타재수. 그리고 이제 위법성이 있으면은 중대명백서에서 취소 사유냐 무효이냐를 따진 다음에 판결로 넘어가죠. 판결로 넘어가면은 일사기대기 간접강제. 이게 다예요. 행정법은 이게 다예요. 이게 폐쇄 시스템으로 이게 돌아가요. 이게 폐쇄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있잖아요. 그 7법 중에 점수 올리기는 최고로 좋은 과목이 이게요. 그런데 어려워요. 약속된 용어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자, 일부 취소 인용 판결은요, 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냐면, 그 판결의 법적 성질이 형성 판결이라는 거예요, 형성 판결. 그럼 형성 판결은 뭐예요? 당연히 판결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일부 취소 인용 판결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행정소법 몇 조의 근거가 있냐는 거죠. 그걸 논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논증이 끝나면 두 번째는 그 근거를 찾았다면 일부 취소 판결하는 요건을 찾아야 돼요. 요건. 그래서 요건이 뭐죠? 외하처 가일특이에요. 이 요건은 외하처 가일특. 외부적으로 하나의 처분으로 보일지라도 가분적이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에 있는 이 부분은 일법에 대해서는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판례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정 판결, 일사기대기 할 때 일부 일사 이제 사정 판결은 현저히 공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라는 용어가 있죠. 그 안에 요 표현 때문에 사정 판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현저히 공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이 공익을 누가 기준으로 세울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공익을 누가 이 사정 판결의 기준으로 세울 거냐는 거예요. 공익을. 그랬더니 공익 판단의 주축은 누구냐에 대한 이 결론인데 그 논의가 사정 판결에서 처분청의 요청이 필요한가, 즉 처분청의 사정 판결 신청이 필요한가 본안 심리 중에 라는 게 이 논점이에요. 일단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은 신청이 부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공익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신청이 부정되는데 무슨 공익을 왜 판단해요? 그래서 법원이 전속적으로 공익의 내용을 판단하게 돼요. 이거 부정하면서. 그러면 그 법원이 전속적으로 공익의 내용을 판단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공익이 뭐냐는 거죠. 그거 가지고 사정 판결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기 할 때 이제 기판력. 기판력은 성결 문제에서 이미 묻는 주제예요. 성결 문제에서 묻고 왔어요. 여기에 판결 효력으로 독립문제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세요. 대세요는 저번 시간에 봤던 소송청구와 죄심 청구의 그 효력의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대세요 때문에 소송청구와 재심 청구라는 제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독립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시험 문제는 기속력만 내요. 여기선. 판결의 효력에선. 기속력 문제는 간접강제잖아요. 간접강제라는 붕어빵 속에 넣는 단팥처럼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그 간접강제 보면은 그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거부처분 인용 판결에서 재처분 의무가 8조 2항 재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때 그때 하지 아니한 때가 바로 두 경우죠. 거부처분이 나왔는데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부작위를 하는 경우 거부처분이 돼서 무효가 될 때가 그거 언제예요? 기속력 위반이 거부처분이죠. 당연 무효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속력을 여기다 넣을 때가 있어요. 단팥처럼. 자, 기속력 풀이의 순서는 기속력의 법적 성질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판역설, 특수한 효력설. 법적 성질론이 이제 결론이 나면 행정소법 3조 각 항의 구조를 익혀야 돼요. 1항은 뭐예요? 침익적 처분. 2항은 수익적 처분의 거부 처분. 3항은 수익적 처분의 수익적 처분.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그러면 그 사건이 뭔지, 그 사건에 관하여 기속한다. 그 사건이 뭔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신청이 된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 할 때 판결의 취지가 뭔지 등을 익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접강제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적 성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심리적 강제수단입니다. 법적 성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심리적 강제수단이니까 그 지연 배상금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처분이 나와버렸어. 심리적 강제수단이라 이걸 내가
내 돈으로 못 가져온다. 못 가져온다. 그걸 법적으로 추심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후다다닥 얘기했는데 이게 다예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됐구나. 자, 그래서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디 여기 있다. 자, 행정조사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문제가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이미 이건 했었고 행정조사 가겠습니다. 행정조사 여기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이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 여부를 논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 여부를 논하라고 있습니다. 업무정지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앞에 보면은요. 앞에 보면 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바로 앞을 봅니다. 위로 저 위를 보지 마세요. 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했어요. 자, 처분청이 행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갑작스레 행한 현장조사입니다. 이 갑작스레 했다 이 말은 우리의 일상어지만 법적으로 보면 뭐죠? 통지가 없었다 이런 뜻이죠. 갑작스레 행했다. 이거는 통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장조사에 기초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 현장조사의 기초안이 나왔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사의 사전 통지 있죠, 이거. 그래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이거 절차죠, 이거. 그러니까 갑작스레 했죠. 갑작스레 행했죠. 이건 7일도 안 걸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절차 규정 위반이죠. 행정조사 기본법 절차 규정을 절차상 하자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련하여 첫째, 자, 갑작스레 행한 현장조사가 위법한지 문제된다. 둘째, 자, 위법한 행정조사에 획득한 진실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된다. 여기서 키워드는 진실이에요. 진실. 갑작스레 행한 현장조사 위법한지 여부. 요양급여 비용의 부당수급에 관한 현장조사는 자,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한 때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는 갑작스레 그럼 7일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갑작스레 행한 현장조사는 행정조사기법 17조 위반으로 위법이죠. 자, 이거는 이제 절차상 하자고요. 여기다 좀 더 쓰시면 돼요. 알파로. 절차상 절차규정 위반이어서 법령상 절차상 하자는 우리 판례가 그걸 절차의 하자라고 그랬어요. 절차의 위법이라고. 법령에 있으면 훈령에 있으면 아니라고 그랬고. 자, 법령상 있어요, 지금. 법령상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절차 위반이어서 절차상 하자는 틀림이 없는데 이게 독자적 위법사유냐 이제 그게 절차상 하자에서는 항상 있잖아요.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 절차상 하자에서 그 독자적 위법사유로 논의가 넘어갈 때는 중간에 반드시 행정소송법 30조 3항을 꼭 써야 됩니다. 행정소송법 3조 3항의 취지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행정소송법 30조 3항을 보면요. 수익적 처분을 있잖아요.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행정소송법 3조 3항에. 근데 그게 수익적 처분만 나와있지 침입적 처분이 안 나와있어요. 그럼 침입적 처분일 때는 그러면은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못한단 말이냐. 그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안 넣었다. 근데 법전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취지란 말만 넣으면 돼요. 3조 3항의 취지상. 그래서 독자적 위법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현장조사에 의해 획득한 진실한 정보에 근거해 이루어진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판례가 중복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부가시세 부가처분 위법. 여기서 뭐냐면 중복 실시됐잖아요. 그럼 그게 위법한 세무조사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동의요. 중복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 즉 증복 실시하면 그 즉시 위법한 세무조사예요. 거기에 기초한 부가시세 부가처분 위법하다. 예, 오염되고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과세 자료. 강요. 과세 자료를 뭐예요? 내놔. 그랬더니 강요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과세 자료를 강요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터잡은 과세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요. 여기 뭐냐면 이 강요가 있잖아요. 이 심리적인
그 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아시겠죠? 심리에 대한 강제력이 그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 압박력이 심해서 그 국민 스스로에게 의사 결정의 자유가 아예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무효죠. 자, 그런데 우리 저 학설을 보면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인데 적극설이 뭐냐면 자, 절차의 적법성 보장 원칙이 자, 위반이 뭘 위반인지 보세요. 절차의 적법성 보장 원칙이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하대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자, 행정행위는 행정조사를 법령에서 특히 행정행위의 전제 조건을 규정하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행정조사한 다음에 행정행위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반드시 행정조사를 한 다음에 행정행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법령에 이렇게 된 법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적정 절차의 관점에서 이를 기초로 행정행위는 위법하다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적정 절차의 관점입니다. 이게 적정 절차의 관점이 행정조사를 절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으면 적정 절차의 관점에서 이를 기초로 행정행위 위법하다. 판례 위법하다고 합니다. 그럼 검토가 이제 중요하죠. 뭘 가면 이 판례가 맞다고 할 거냐. 적극설과 판례가 타당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판례가 타당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봤더니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에요. 학설 중에 이거 같은 말이죠. 절차의 적법성 보장 원칙과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적정입니다. 적법이 아니고. 자, 형사법 작용 영역 모든 국가 작용 영역에 적용돼야 한다면서 적극설과 판례 타당하다. 그럼 사안의 경우 위법한 행정조사에 획득한 진실한 정보의 근거에 이루어진 업무 정치적으로 위법하다. 설문 해결, 위법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갑작스레한 현장조사에 기초한 업무 정치적으로는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습니다. 문제의 소재, 재조사가 위법한지 여부, 그 다음에 위법한 재조사에 획득한 진실한 정보의 근거진 조세 부가치 여부니 위법한지 여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똑같은 걸 썼어요. 저요. 다 똑같은 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여버렸어요. 마지막 설문 해결. 다 똑같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자, 본안의 심리를 끝나왔어요. 본안의 심리를 끝나왔어요. 이번에는 본안의 위법성 판단할 때입니다. 본안의 심리가 끝나고 위법성 판단이니까 둘이 합쳐서 심판이라죠. 그래서 원고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라고 이제 설문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죠. 이게 혹은 처분이 위법한지 검토하시오. 다 같은 말이죠. 좀 쉬었다가 이제 곧 진행하겠습니다.